자, 지금부터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우리 정리하는 매일 정리 노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 공부했죠? 자, 여러분 소득세는 항상 누구한테 부과한다? 개인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을 납세 무죄라고 언제부터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일로 하고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여 그죠 여러분?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를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우리 소득세를 합니다. 라고 말씀했죠. 자,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소득은 항상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개인한테. 뭘 과세 대상으로 하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거죠. 이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이 뭐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6가지를 합해서 뭐로 과세하는 거고 여러분 이거를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거고 그죠? 이때 종합소득세 외에 별도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구분해서 과세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분류과세랍니다 라고 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 구분한다? 3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어떻게 배웠죠? 종태양.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득세는 종태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소득금액.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항상 금액이 붙으면 과세가액으로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과세 기간 동안 즉 1년 동안에 발생한 총 수익 금액에서 이를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 여러분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이죠? 차감한 후의 금액 이거를 우리는 과세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총 수익 금액이 필요 경비보다 더 크다. 그래서 금액이 발생한 걸 우리는 소득 금액이라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소득세 과세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총 수익 금액보다도 필요 경비가 더 큰 거죠. 그 한마디로 뭐가 발생한 거죠?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죠. 이때 소득세법에서 마이너스를 우리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결손금이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발생하면 과세 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거고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이걸 뭐라 한다면 결손금이라 한다는 거고 그래서 결손금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뭐를 말한다? 마이너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우리가 꼭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 용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나 상가 등을 받으면 전세를 주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세금이나 뭘 받았다 여러분?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죠 여러분.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간주임대는 뭘 받았어야 여러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아니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전세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는 잠시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차 기간 전세 끝나면 임차인한테 목적물 반환받고 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예수금이 부채적 성격입니다. 부채입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에 이러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으면 이거를 받은 고액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그냥 여러분 금고에 보관하기보다는 은행 등에다 뭐 하죠 여러분?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예금에 대한 대가로 뭐가 나와? 그죠? 이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이자가 나오면 요 이자는 마치 뭐와 똑같아? 바로 월세와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월세가 적어지겠죠 여러분? 거꾸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적게 받은 사람은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조건이나 임대차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 대상이라는 월세가 달라지는 걸 어느 정도 과세 형평을 맞춰서 바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나오면 그 전세금, 보증금 은행에다 예금하였다 가정했을 때에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우리는 월세로 보아서 소득세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이거를 간주 임대료로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간주임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 보아서 과세하겠다고 해서 제목이 뭐라서 여러분? 간주 임대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 갑시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소득세니까, 그죠? 누구한테? 개인이죠.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하면 여러분? 양도라는 거죠. 이때 양도는 반드시 뭐죠,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죠. 여러분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는 뭐를 말한다? 그쵸? 사업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행위다, 아니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되는 거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사업행위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업행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업행위가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인해서 양도한 소득에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소득세의 납세자는 누구죠? 개인이죠. 이때 개인은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정의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정의는 물어보지는 않지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거주자라면 어디에? 국내의 주소나 또는 1과세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디에? 국내에 두고 있는 자를 우리는 거주자라 하는 거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우리는 뭐라 하면 비거주자라 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납세 의무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뭐를 말하냐? 자,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가 있이 없이죠, 여러분. 동그라미 없이. 즉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매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법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그 자세는 뭐죠, 여러분? 유상 이전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유상양도와 사실상 이전이죠. 그래서 유상양도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죠? 무상이죠. 무상의 대표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상속과 증여죠.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형식상 이전일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아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고요. 역시 시험에 제일 잘 나는 게 뭐랬죠, 여러분? 그렇죠? 부담부 증여죠. 별표 3개짜리 꼭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단순 증여와는 달리 조건부 증여를 말합니다. 그렇죠?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제가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제가 은행에서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세요. 그러면 제가 5억짜리 증여해 줄게요. 이러한 증여를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가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은행에 대출금 2억을 내가 또 안 얻어 5억짜리 받았으니 얼마 남아? 3억! 그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나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나 저를 믿고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냐, 증여세로 과세가 될 거냐, 나누어져서 과세가 되는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고가주택 봅시다. 참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주택이 바로 뭐죠?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고가주택은 우대 대상, 규제 대상? 당연히 규제 대상이죠.
이때 고가주택이라면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 토지의 실질 거래가의 합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 한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는 걸 꼭 기억두시죠. 그러면 12억 원의 양도는 얼마고 무슨 주택이고? 그쵸. 일반 주택이야. 일반 주택이고 12억 1억 100만 원. 12억 100만 원. 그럼 이건 뭐야? 고가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가주택이면 제일 중요한 거 뭐를 못 받는다? 그렇죠.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렇죠. 비과세.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다만 전액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분 계산한다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마지막 양도소득세는 뭘로 계산한다 그러면 실질거래가이죠. 실질거래가라는 것은 매매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죠. 그래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대가가 있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을 실질거래가라고. 중요한 건 실질거래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증빙 서류로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